교수님께서 빅데이터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 제목이 또 빅데이터와 관계된 것이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본구여관 1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화여대 의과대 38회 졸업생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위치한 에모리 대학에서 의과대학의 소아과와 신경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에글스톤 및 스카시라이트 칠드런스 호스피탈에서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그러니까 미국 말로는 에필랩시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학생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뇌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뇌신경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을 가진 하나의 경우는 일부 뇌신경 세포와 그들의 네트워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작동하거나 또는 오작동됨으로써 경련을 유발하게 됩니다. 뇌의 어떤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정기적 신호가 발생되거나 전파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경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뇌신경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환자의 그 무브먼트를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템포럴 롭을 인볼브 하게 되면은 로스 오브 어웨어니스, 컨셔스니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경우는 경련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리커런트하게 자꾸 나타나는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런 일부 환자는 2가지 이상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컴프리헨시브 에필랩시 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뇌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컴프리헨시브 에필랩시 센터에서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를 치료하는 것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필랩시 서저리를 위한 프리서지컬 워크업을 하고 환자와 신경과 의사와 함께 뇌 간질을 치료하기 위한 에필랩시 서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제가 그러니까 주니어 패컬티 시절에 미국에는 2년 정도의 근무 기간이 있으면은 에듀케이션 베네핏이 있어서 그 한 학기에 2과목 이상을 무료로 강의를 듣고 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항상 그 보건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 한 학기에 2과목씩 강의를 들어서 2년 반에 걸쳐서 마스터 퍼블릭 헬스를 그러니까 자격 그 학위를 땄는데요. 학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그 에필랩시 서저리 워크업하고 수술하고 이런 굉장히 딥하고 내로우한 일을 하는데 제 관심사와 리서치는 계속 보건학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매치를 하나 하다가 이제 제가 에모리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그곳에서 펀딩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옛날 CEO이신 분이 이제 고이제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에필랩시 프로그램에 그분 재단, 그러니까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에필랩시 프로그램에 3 밀리언을 3년에 걸쳐서 펀딩을 해주셔서 그 일환으로서 제가 빅데이터의 데이터 소스를 사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전역 커머셜 인슈어런스 클레임 데이터를 이용한 소아 뇌전증 역학조사 결과와 뇌전증 환자에서의 실시간 뇌파신경으로부터 얻어진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학조사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연구 대상은 너무 크고 복잡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 크고 복잡한 연구 대상을 파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편 크고 복잡한 파퓰레이션에 비해 작고 단순한 일부분의 데이터는 훨씬 측정하고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샘플이라고 합니다. 다른 과학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를 얻는 방법은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적절하게 추출된 샘플 데이터 분석과 연구 가설 검증을 기본으로 한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의 유효성은 샘플 데이터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특히 추출된 샘플 데이터가 해당 파퓰레이션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연구 방법과 함께 과학적 증거에 차별적 신뢰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랜더마이즈 컨트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얻어진 증거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 조건의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잘 통제되고 관리되는 조건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실행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고 치료 대상 선정과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스터디 프로토콜에 의해 제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observational study의 가치가 부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하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RCT나 코호트 스터디는 굉장히 연구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observational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 에비던스란 다양한 리얼 월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의료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의미하는데, 주요한 리얼 월드 데이터로는 EHR 또는 EMR이라고 부르는 전자 의료 기록, 그리고 클레임 빌링 데이터, 디지즈 레지스트리, 그리고 퍼스널 디바이스와 헬스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모아진 빅데이터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리얼월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두 가지 연구를 말씀드릴 텐데, 소아 뇌전증에 관한 역학 연구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그 소아 뇌전증의 헬스케어 버든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수집된 트루벤 마켓 스캔 커머셜 인슈런스 클레임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뇌전증의 프리발란스와 인시던스를 측정하였으며 뇌전증과 관련된 코모비디티와 리스크 팩터를 조사하였습니다. 트루벤 마켓 스캔 데이터베이스는 개개인의 의료 사용 내역, 의료 비용, 그리고 약 처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간 200억 건이 넘는 의료 서비스 기록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별 일론먼트, 메디컬, 서지컬, 드럭 정보와 파퓰레이션 레벨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그리게이트 파퓰레이션 파일과 인롤먼트 데이터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의 파일들을 서로 멀지하여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680만 명의 18세 미만 소아가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에필랩시 프리발란스는 2011년에는 1000명당 5.69명, 2013년에는 6.86명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시던스 케이스는 10만 명당 132명에서 2013년에 10만 명당 12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에이지별로 에필랩시의 프리발란스 케이스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랑 올 아더 스테이트를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프리발란스 케이스가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시던스 케이스를 에이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세 미만에서 가장 인시던스율이 높고 티네이저에서 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티네이저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지금 계속 그 김혜경 교수님께서 그렇고 하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이 그 상태가 얼마나 그 이후에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발생 연도가 1세 미만에서 높은 이유는 모성 건강과 영유아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저희가 클리닉에서 볼 때 그러니까 새로이 진단되어서 오는 환자의 경우는 1세 미만과 얼리 티네이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 뇌전증 자체가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동반 질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2개의 흔한 동반 질환을 나열했는데요. Mental retardation, specific delay in development, delayed milestone, problem with learning을 한 그룹으로 intellectual disability로 그룹을 지었고요. 그다음 behavioral psychiatric comorbidity로 ADHD, conduct disorder, behavioral problem, anxiety, emotional disturbance, depression, autism을 그룹 지었고 마지막으로 또 흔한 질환이 헤드액이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시면요. intellectual disability에서 보시면은 delayed development는 어린 연령에서 흔하게 동반되었고 멘탈 리타데이션은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동반율이 높아졌고요. 러닝 디피컬티의 경우는 취약과 함께 진단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위드 러닝이 여기인데 여기 7세부터 시작해서 진단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슈어런스 클레임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서 실제 리얼 월드와 굉장히 매치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키아트릭 비헤이비어럴 코모비티 군을 보시면요. 뇌전증에서 ADHD는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 보시면 4세부터 진단이 되기 시작해서 급속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나이의 증가와 함께 엔자이어티 디소더와 디프레션이 증가되는 것을 이 라인이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티네이저에 에필랩시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코모비디티로 엔자이어티 디소더와 디프레션에 많이 서퍼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아 뇌전증에서 두통은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동반 질환으로 이 역시 나이와 함께 증가돼서 일반 헤드에이크와 마이그레인을 분리하는데요. 티네이저에 가면은 코모비디티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일상 저희 클리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험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어널라이시스가 리얼 월드와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뇌전증 위험 요인과 에필랩시 여부를 보고 비교를 하였는데요. 퀘스천은 뭐였냐면 리스크 팩터가 더 어떤 그런 코모비디티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은 에필랩시 자체가 코모비디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군으로 intellectual disability, psychiatric behavioral disorder, headache의 그 3 different comorbidity 그룹에서 각각을 비교했을 때 에필랩시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리스크 팩터, 똑같은 리스크 팩터를 가진 그룹과
리스크 팩터와 에필랩시를 같이 가진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에필랩시를 같이 가진 그룹에서 코모비디티가 훨씬 흔히 동반되었고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 같은 경우는 거의 5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루어 생각컨대 이것은 동반 질환과 뇌전증이 뇌신경병리학적 기전을 공유한다는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 자체보다는 에필랩시 자체가 이런 코모비디티를 일으키는 어떤 패소피지올로지를 같이 가동시키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본 리스크 팩터를 하나 나열보면 저희가 11개의 흔한 리스크 팩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네오나탈 시저, 그 다음에 CNS 인펙션, 차일드 스태틱 엔세팔로패시, 세레브럴 팔시어, 그 다음에 말그넌트 브레인 튜머, 스트로크, other cerebrovascular injury, 그 다음에 브레인 튜머, 메타볼릭 디스오더, congenital anomaly, traumatic brain injury, 그다음 perinatal morbidity, short gestation and low birth weight를 보았습니다. 이 11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했는데요. 4가지의 디퍼런트 모델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코모비디티 각각과 코모비디티 그룹을 하나의 인디펜던트 팩터로 같이 코베리어스로 넣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오나탈 시저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원인이 페리네탈 스트로크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네오나탈 시저 자체만의 아이솔레이트된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스트로크가 가지고 있는 컴파운딩 팩터를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모델 4가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나탈 시저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에필랩시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네오나탈 시저는 액큐트 브레인 인저리의 하나의 심텀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진단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나중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필랩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커먼 쉐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저희가 그 커먼 쉐어링 이펙트, 컴파운드 팩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나탈 시저는 레이터 라이프에서 에필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팩터로 더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토픽을 변해서 이번에는 뇌파 측정에 있어서의 라이브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파 측정은 뇌전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앰뷸레이터리 EEG나 허스피탈 비디오 EEG 모니터링은 3일에서 5일 동안 뇌파를 기록하며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라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 안에서 필요한 뇌파 정보를 충분히 얻기란 쉽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련을 기록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스피탈에서 환자를 비디오 EEG 모니터링 하게 되는 경우는 환자의 생활 패턴이 침대에 컨파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 레벨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레벨도 떨어지고 형제들 사이에서의 어떤 컴피티션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나 피스풀하기 때문에 시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는 그런 어떤 그 시저를 경련을 리코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최근에 치료 방법의 하나로 개발된 브레인 레스폰시브 뉴로 스티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뇌파 기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레이트 라이브 일렉트로코티코그램 리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대용량의 페이션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건 치료 방법의 하나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크레니오토미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브레인에 인서트한 상태입니다. 브레인 안은 아니고
서피스에, 그러니까 듀라 스페이스에 인서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일렉트로드 4개 정도를 통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개월, 수년 동안 저희가 이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드로 이렇게 와이핑 한번 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시스템으로 가게 돼서 의사나 매니지먼트하는 컴퍼니에서 다 이게 어베일러블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페이션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페이션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장기간에 걸쳐 경련 빈도와 경련 기간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빨간 선이 보여주는 것은요, 2016년 마르치부터 노벰버까지 8개월에 걸쳐서 경련 빈도, 환자의 경련 빈도가 그래프로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시저 다이얼을 통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바이스를 한 이후에 어떠한, 그리고 뭐 약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의 경련 빈도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생체 내 율동적 주기 현상을 연구하는 시간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석으로 얻어진 그래프입니다. 크로노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이제 환자가 잠을 자는지 깨어 있는지 먹는지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연관지어서 저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년에 걸친 결과를 한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 환자는 수면 중에 경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돼서 이 환자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허락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이런 결과를 오브젝티브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임프루브 되고 환자가 잡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 환자의 경우는 하루 중에 새벽 4시와 9시 사이에 경련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련약은 하루에 1번이나 2번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타겟 그 피리어드가 4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타겟해서 더 많은 용량을 투입하고 다른 기간은 약을 줄여서 일반 생활에 좀 더 깨어 있으면서 그 지적 능력을 인핸스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련대의 투약 용량과 시간을 개인별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빅데이터, 개인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또 이 그래프의 경우는 한 경련대나 치료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레브티라세탐이라는 한 경련제를 투여함으로써 급격하게 그 시저 빈도수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이 약이 잘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2가지 그 빅데이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발표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큽니다. 라지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 파퓰레이션 헬스케어에 대한 큰 그림을 얻을 수 있고, far 어드밴스된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퍼스널 메디컬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개인별 상태에 맞춰진 프리시전 메디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를 통해 보다 향상된 헬스케어 아웃컴을 얻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건 앞으로는 그 풀리 클리니션이어도 이런 빅데이터 인포메이션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저희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